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 이순칠 교수님의 퀀텀의 세계를 읽어봤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적당한 책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을 비교적 쉽고 최신 것으로 골라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최신 책을 위주로 해서 무조건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기대했던 것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 사람 책이라 외국 사람 책보다는 어려운 과학 이론을 한국말로 좀 더 쉽게 풀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번역된 책들은 은근히 말에서 꼬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제가 양자 컴퓨터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양자 컴퓨터 전반에 대해 넓게 다루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사실은 넓게 다뤄서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대강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작은 이론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는 번역체이든 한국어로 쓰였든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어렵다는 양자 역학에 대해 일반인인 제가 쉬운 책을 찾았다는 자체가 욕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이 책은 과거부터 양자 물리가 탄생하고 양자 컴퓨터가 탄생하기까지의 일종의 양자 물리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양자 물리 역사를 훑어보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대에 대해서 한국 양자 컴퓨터의 현황에 대한 건 양자 컴퓨터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와 이 책의 목차 때문에 제가 했던 기대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원했던 기술 현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자도 말하길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 나아가 해킹이나 각종 스파이 기술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각 국가들이 섣불리 이 기술의 현황을 곧이곧대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영향으로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도 양자 컴퓨터 관련 작은 이론 정도는 추가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발되기 전에 빨리 독서 기록을 해두려고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양자 물리의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양자 물리학의 발전, 흐름에 따라 양자 물리, 양자 컴퓨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 흑체 복사에서 측정되는 온도와 파장의 관계는 이론과 맞지 않아 물리학의 이슈였는데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1894년 이 문제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볼츠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 막스 플랑크에게 영감을 주게 되는데요. 볼츠만에 따르면 물리계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입니다. 물체들은 하나의 덩어리 같지만 알고 보면 원자 같은 개개의 입자들의 레고 조합이므로 원자들의 크기와 질량이 모두 같다면 물체의 크기와 무게는 결국 원자의 2배, 3배 등으로 불연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1900년 막스 플랑크는 빛이 특정 값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면서 이를 이용해 흑체 복사 문제를 설명합니다. 볼츠만의 에너지 불연속성이라는 가설에 따라 빛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값의 정수배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연속적 변화값은 양자로 인한 것으로 단위라는 뜻을 갖는 퀀텀이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양자 물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양자화, 파동이 입자성을 갖는다는 것을 처음 간파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는데 그는 이 이론을 통해 광전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광전 효과는 금속에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는 빛이 질량이 없는데도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 불연속적인 운동량 덩어리의 정체를 광자 혹은 광양자라고 합니다. 빛에 대해 입자나 파동이냐를 두고 한동안 과학계에서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는 빛이 매질 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파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데 빛은 매질이 없이도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후에 빛은 전자기력의 진동으로 매질 없이도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파동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 그 운동이 정의될 수 있는데, 파동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물질, 즉 입자의 운동을 설명한다면 이 파동 방정식은 파동의 운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27년 세계 물리학회에서 기본 틀로 인정한 양자 물리의 기본 체계가 있는데, 이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어가 정립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삼라만상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둘째, 물체는 중첩 상태나 고유 상태에 있다. 셋째, 중첩 상태는 측정에 의해 상태가 변화된다. 넷째, 고유 상태가 뭘로 남을지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다섯 번째, 한 고유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물질파의 진폭 제곱에 비례한다. 4번까지는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는 양자역학에 흔히 듣던 말이고, 5번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폭이 크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말인데, 에너지가 크면 아무래도 존재감이 커지니까 측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양자 물리에서 관측에 의해 중첩 상태가 깨진다는 이론에 대해 저자는 너무나 편리한 변명이라고 표현했는데, 과학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숨은 변수 이론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뒤집어진 카드는 우리가 어떤 카드인지 모를 뿐 자연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무지 때문이라는 식으로 양자 물리를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어떤 미지의 변수를 싹 다 발견하고 규명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예측하고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흔히 진리는 단순하다고 하는데, 이 숨은 변수 이론은 양자 물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은 변수 이론보다는 양자 물리가 정설인 걸로 정립됩니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전기장의 진동이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파동입니다. 가끔 한 쌍으로 생성되는 광자는 두 방향으로 진동하게 되는데, 하나가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상태를 얽혀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한 쌍의 광자가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광자 상태를 바꿔주면 그 즉시 다른 광자의 상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 쌍의 얽힌 상태에 있는 입자들은 빅뱅과 함께 태어나서 전 공간에 흩어졌는데, 따라서 어느 입자도 얽히지 않은 독립된 입자는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얽힘 현상에서 도플갱어라는 존재도 생각하게 되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얽힘 현상을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얽혀있는 한 쌍의 입자를 우주의 양 끝으로 보내서 서로 통신을 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얽힘의 본질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통신은 입자 한쪽의 상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궁극적인 얽힘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얽힘과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를 아인슈타인도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물리의 확률적 특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EPR 패러독스라는 논문을 출간해냅니다. EPR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슨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관측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첩성도 측정이 안 되므로 실제하지 않게 됩니다. EPR 이론에서는 어떻게든 양자 이론의 불합리성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측정이란 행동이 어떤 입자의 물리량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물리량의 실제성이 없다가 측정하면 생긴다는 것은 너무 말장난 같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은 변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EPR 이론이 공격한 또 다른 부분은 얽힘에 대한 것입니다. 얽혀있는 두 개의 입자 중 하나를 특정하면 다른 하나를 완벽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데 측정으로 인해 하나의 입자는 교란되었고 다른 입자는 교란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공간에 국한된다는 뜻의 국소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는데 얽힘에 의하면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우주 반대편으로 각자 떨어진 얽힌 입자는 빛보다 빠르게 서로의 상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82년 알랭 아스펜은 존 스튜어트 벨의 부등식,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으면 양자 물리가 옳거나 만약 숨은 변수가 있다면 비국소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벨의 부등식이 실험적으로 만족되지 않는다고 증명하게 됩니다. 얽힌 두 입자 중 하나를 특정하면 나머지 입자의 중첩 상태가 붕괴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자 물리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자연계가 국소적이지 않은 것이 확실시 됩니다. 즉, 상대성 이론으로 모든 자연은 빛의 속도 이하로 제한 속도를 갖게 되었는데 양자 물리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의 국소성이 깨지게 됩니다. 즉, 얽혀있는 두 입자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원격 이론은 물체를 직접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정보를 원격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SF에 등장하는 원격 이동 기술은 먼저 이동할 대상에 대해 스캔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측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에 의해 양자 상태는 붕괴됩니다. 양자 원격 이동은 이 양자 상태의 붕괴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게 장점이지만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중첩 상태가 깨져서 원래의 양자 상태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또 양자 정보 과학에 의하면 완벽한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복제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여러 개의 양자를 복제해서 그중 하나의 정확한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불합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뭔가 뒤집힌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쩌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책에서도 낫 연산, 엔드 연산, 이 둘을 결합한 낸드 연산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범용 연산자 하나만 있으면 사칙 연산과 논리 연산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살짝 전자공학 느낌도 좀 나고 관련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연산과 큐빗, 그러니까 양자 비트로 양자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반 컴퓨터와는 달리 양자 컴퓨터의 큐빗은 광자의 스핀 방향으로 0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이와 같은 큐빗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큐빗은 반드시 광자의 스핀 같은 걸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0이나 1 상태를 대입할 수 있는 어떤 양자계나 가능합니다. 또 다른 양자 컴퓨터의 조건은
읽기, 쓰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스피인 단 한 개의 상태를 읽으면 특정 행위로 인해 그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책에서는 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큐빅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얽힌 상태를 만들어서 고전 컴퓨터보다 우월한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컨트롤하는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결맞음 시간, 0과 1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고 합니다. 입자들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0과 1의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이 상태가 바뀌기 전에 재빨리 연산을 해내야 합니다. 책 끝부분에서 D-웨이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D-웨이브사는 제가 직전에 읽었던 책 1억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온다 에서 중점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책은 D-웨이브사를 위주로 책의 내용을 구성해서 D-웨이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D-웨이브사의 논란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D-웨이브의 양자 컴퓨터는 어닐링 방식인데, 이는 특정 문제만 해결할 수 있고 범용 계산을 못해서 이는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D-웨이브는 의도적으로 그 정체를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양자 어닐링에 대한 논란으로 양자 어닐링이 고전 어닐링보다 빠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로 2019년 말에 구글이 퀀텀 슈프리머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우월하다는 이 증거를 논문으로 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고전 슈퍼컴퓨터로 해결하려면 1만 년이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로는 200초 만에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IBM이 반박을 했는데, 구글 양자 컴퓨터는 난수 증명만 특화된 컴퓨터이며 고전 컴퓨터로 같은 문제를 계산하면 1만 년이 아니라 2.5일이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저자가 책을 쓴 시점에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류의 해결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보다 노이즈에 민감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상당히 잘 생기게 됩니다. 일반 컴퓨터는 이 오류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양자 전사는 이 오류 보정이 훨씬 더 비효율적입니다. 저자는 2014년 미국 물리학회에서 D-웨이브사의 양자 컴퓨터 성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스몰린의 발표에 대해 언급했는데, D-웨이브사의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와 별반 성능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스몰린은 D-웨이브의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며 D-웨이브사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말하며 강연을 끝냈다고 합니다. 끝으로 저자는 양자 컴퓨터는 실용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10년은 지나야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개발이 어렵기도 하지만 진짜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면 당분간 그 개발사는 아무도 모르게 양자 컴퓨터의 놀라운 기술을 독점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모든 국가의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보유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은 앞부분에서 꽤 많은 페이지의 어떤 소설 같은 글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리둥절했는데, 양자 컴퓨터나 양자 물리 등에 대한 얘기가 어려우니까 저자가 일반인을 배려한 장치인 듯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끔 이런 책을 쓰면서 어차피 다른 책들과 똑같이 어려운 내용을 쓸 거면서 이렇게 소설 같은 걸로 물을 탈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과학자의 유머만큼 썰렁한 게 없고, 그냥 본질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할 방법만을 연구하면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칠판 앞에서 강연을 하듯이 계산식을 넣더라도 그 과정을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으로 넣어줄 것 같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개념을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칭할 용어들이나 추격할 용어가 필요한데 물리량의 실제성이라던가 연속성, 이와 같은 말들이 자칫 과학을 어렵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꼬이고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애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들어본 풍월이 있는 저도 가끔씩은 그 용어로 이루어진 한 차원 더 어려운 설명들이 가끔은 머릿속에서 꼬이곤 했습니다. 관측 행위가 양자의 중첩 상태에 영향을 줘서 우리는 어떤 입자도 위치와 운동량을 어느 이상의 정확도로 알 수 없다. 이 불확정성 원리는 인간이 먼 미래의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막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물에는 항상 이 불확정성의 원리만큼의 간극이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타인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인간의 말이라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 정확하고 완벽 정밀하게 할 생각보다는 대충 시작하는 게 자연의 섭리에 맞는 것이라는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측 행위가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어쩌면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관측은 고양이도 다람쥐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인간이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인간을 인식하고 숨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관측이라는 행위보다는 미시세계에서의 관측이라는 부분에 더 방점이 있는 거라고 이 부분을 항상 그렇게 이해합니다. 관측이 되려면 빛이 반사돼서 시각적으로 보인다던가 냄새가 나서 물질적으로 느끼게 되어야 하는데 미시세계에서는 빛을 쏘이거나 주변에 어떤 것을 약간 채취하는 행위만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쯤 과학책들을 좀 읽으면서 여기서 말한 숨은 변수 이론을 신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게 숨은 변수 이론이라는 것조차 몰랐었습니다. 그냥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심취해 있다 보니 모든 실제하는 것들은 측정할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주어지면 세상의 모든 물리값은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저의 세계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을 좋아했음에도 당시에는 왜 양자물리에 대해 많이 접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자물리를 어릴 때부터 접했더라면 어릴 때 형성되었던 저의 세계관이 바뀌면서 어쩌면 지금 저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얽힘은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중력은 빛의 속도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저는 이 책에서 그에 대한 결말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걸까? 아니면 실제로 아직 결론이 안 난 얘기인 걸까? 아니면 책의 주제와 어긋나서 저자가 언급을 하지 않은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읽었던 스티븐 호킹의 책 같은 데서 중력이라는 건 빛과 달리 일종의 공간 장치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력으로 어떤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면 그것은 공간의 휘어짐에 따른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력은 반드시 발생 즉시 빛의 속도와 무관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우주에서는 아직 갑작스럽게 출현한 거대한 중력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중력이 전달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추월하는지에 대해 아직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걸까? 저는 아직도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재밌습니다. 과학은 의외로 과학 이론을 잘 알지 못해도 논리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쩌면 이 국소성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멍 때릴 때 여기에 대한 공상을 펼쳐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까지 양자 컴퓨터가 마치 훅 다가온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보다는 비교적 훅 다가온 미래는 맞지만 저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는 갈 길이 많이 남은 것도 같습니다. 특히 직전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을 읽고 D-웨이브사의 양자 컴퓨터 개발과 같이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은 그에 대한 다른 시점을 제시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사람 말은 이쪽 저쪽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본인 저자의 편협함에 대해 편견이 쌓였습니다. 1억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온다 라는 책에서는 D-웨이브사의 양자 컴퓨터가 주류인 듯 기술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책은 주로 객관적으로 대부분의 현황을 공유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편에 대해서도 넓게 견해를 비교한다고 생각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최근까지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성장기 분야라 아직 설왕설래 의견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점과 지금 짧은 시차 동안 양자 컴퓨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고 이 책의 저자 또한 전반적인 양자 컴퓨터의 흐름을 모두 담지는 못했을 수도 있으니 좀 더 넓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이론적으로 빠져드는 설명들이 좀 버겁긴 했는데 이 책을 읽을 때는 그 챕터 하나하나의 버거움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책이 다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양자물리 책을 읽는 어려움에 대한 저의 정신승리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전반적인 양자물리의 흐름에서 맥을 짚어갈 수 있어서 이따금 찾아오는 이론적 설명에 대한 버거움이 있었지만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는 있었습니다. 저자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딘가에 한 이론에 편향되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양자물리는 너무 어렵고 관련 책을 읽다 보면 현타가 오지만 어떤 면에서 아직도 왈가왈부 의견이 많을 정도로 자리 잡지 못한 최신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책 직접 읽어보시거나 제 블로그 다시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